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률방송에 전격 출연했습니다. 3회에 걸쳐 방송되는 법률방송 초대석 진중권 편에서 진 전 교수는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 미학자로서 자신의 삶, 예술과 이념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털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보호소 임의 구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선 창살에 갇힌 아동, 무엇을 위한 구금입니까? 라는 이름의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창살에 갇힌 아동, 위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침없는 직설로 한국 사회 가장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률방송에 전격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입장과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토론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진 전 교수가 TV에 출연해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 미학자로서 자신의 삶, 예술과 이념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털어놓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 전 교수의 솔직하고도 격정적인 토로를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대의 논객인가 좌충우돌 돈키호테인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하는 평론가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산소량 감소를 몸부림을 통해 전달하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자신은 한국 사회의 위기 징후를 언어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잠수함의 토끼라 그러죠. 왜? 잠수함의 토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저쪽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놈이 왜 저렇게 몸부림치나 아무 이유 없이 왜 몸부림을 치나 그럴 텐데 제가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경고음을 좀 보내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위기고 무엇을 그렇게 경고하려는 걸까? 현 한국 사회는 1930년대 나치가 정권을 잡아가던 시기처럼 비이성적인 진영 논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먹어 가고 있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런 진영 논리가 참과 거짓, 선악의 기준까지 바꿔버리는 혼돈 상태로 한국 사회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일갈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1930년대 독일 사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막 좌익, 우익.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일단 진영부터 자기가 속할 진영부터 정한 다음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참거짓의 기준과 선악의 기준을 다 바꿔버리니까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들이 하면 불만이다. 그 다음에 불륜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런 내로남불은 대중의 우민화와 상식과 원칙, 정의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의 지적입니다. 그럼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사람들이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말 비논리적인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사회의 정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피아를 가리지 않고 방향도 없이 좌충우돌한다. 진중권이 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선 변한 건 그들이라고 응수합니다. 그럼 진보가 어느덧 기득권 세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의 이념 자체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위치에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뭐 변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변했죠.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진보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수주의자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질 나쁜 보수주의자. 진보 논객에서 진보 저격수로 변신.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과 비난, 환호와 지지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자신은 그런 이른바 진중권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며 이 또한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불만을 갖고 있고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답답함이 저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뿐이고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불과하다. 이미 그런 정서들이 있고 그 결과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게 발언을 할 때 이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보수 쪽에서 저를 뭐 되게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그다지 저는 그렇게 기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환호가 얼마든지 또 비난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아일랜드 비행사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다는 제목의 예이츠 시를 좋아한다는 진정 교수는 그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은 앞으로도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가 위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대항에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다만 그냥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이 아니다. 또는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비판하고 사람들한테 진중권 전 교수의 격정 토론은 21일 금요일 오후 8시 첫 방송되는 법률방송 초대석 제1부 예술, 법과 충돌하다 28일 금요일 제2부 예술, 진짜와 가짜 3월 6일 금요일 제3부 한국사회 진영을 넘어서 편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TV는 KT 올레 213번, SKBTV 280번, LG U+ 250번, 그리고 각 지역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보호소 임의 구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선 창살에 갇힌 아동 무엇을 위한 구금입니까? 라는 이름의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창살에 갇힌 아동, 어떤 사연일까요?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어떤 사연인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창살에 갇힌 아동 무엇을 위한 구금입니까? 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섰습니다. 사연은 지난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나라와 입국 경위를 밝힐 순 없지만 본국의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어렵사리 들어온 당시 17살 청소년 A가 있습니다. A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거부되고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습니다. 18세 미만은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구금 과정에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저를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와 같은 말을 하는 통역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생활,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의 구금 생활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A를 완전히 무기력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저는 식사를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준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고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특히 제가 수원에 갇혀 있을 때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쓸 수 없었고 제가 갇혀 있는 곳에는 햇볕도 들지 않았습니다. 혼자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A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도 예외가 없고 다리가 불편한 분이 있었는데 항상 휠체어를 타고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보복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눈을 다쳐 한쪽 눈을 실명한 경우도 정신질환 증상이 있어도 임신한 여성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들도 꾸준히 구금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년에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임신한 여성들이 구금되고 있습니다. 최초 보호 심사 단계에서 왜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외국인 보호소까지 오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보호라는 명목에 법원 영장 없는 사실상의 구속과 구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이 제기됐는데 가장 마지막인 지난 2018년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헌재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구금 제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과반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사자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해 4번째 헌법 소원이 제기돼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히 아동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다고 해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아동구금의 위헌성을 별도로 집중해서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영장 없는 구금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적법 절차 원칙 위반임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이어져 온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현실을 종식시켜줄 것을 구하며 2년 전 헌재 외국인 보호소 장기 구금 합헌 결정 당시에도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었고 헌재는 입법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회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제도가 보호라는 이름의 영장 없는 구금이라며 이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달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헌재 위헌심사 심판대에 4번째로 올라간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해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입니다. 피신청인이 수원출입국 외국인 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지난 2018년 17살의 외국인 아동이 본국 내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거부당하고 법무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해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조차 안 받아주는 건 명백한 권리 침해로 난민 신청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아동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이 아동도 성인과 다름없이 영장 없이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헌재의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헌재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절대 다수의 구금된 이주아동과 성년의 이주민들은 그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금과 강제 송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외부에 본인의 사정이 우연히 알려지는 행운이 없는 한 법적인 구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단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조항과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조항입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면서 아동과 성년을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구금은 아무리 짧은 기간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에 대한 배려 절차나 조치가 없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금태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어떤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보호소 아동구금을 삼갈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아동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반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사자는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로 지적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이번 사건 아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구금된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입니다. 이 아동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소 구금 생활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 한국 사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동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른들과 한 방에서 냄새나는 담요를 덮으면서 자야 했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아동이라는 것을 보호소에서 배려를 받아본 적은 전혀 없었고 지난 2018년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들에 대한 세 번째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위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보호명령 근거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을 담은 다수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는 2018년 다수 의견과 국회에서의 관련법 발의, 유엔 협약이나 권고 등을 두루 감안해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요청입니다. 인신의 구속을 수반하는 강제퇴거 명령과 보호 명령이 적절한 외부 통제 없이 법무부의 판단에 오로지 맡겨진 결과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이주 구금 제도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전혀 상반된 제도입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두는 세상에 산다면 비록 지금 당장 갇혀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역시 자유인은 아닌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보호제도 조항에 대한 4번의 헌법소원에서 기존 사유에 별도로 아동의 권리 침해를 적시해 위헌 심판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는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는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줬다고 환영했고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꼭 택시기사들이 더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겠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안팎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타다 운영업체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차량을 고객에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일단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선 11에서 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용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선 타다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차량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는 게 법원 오늘 판결입니다. 이재용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선고 직후 후련한 표정으로 법원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나아가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재용, 박재욱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개시 전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승용차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거나 이용자 탑승을 유도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완승을 거둔 타다 측은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뭐 이동약자라든지 아니면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오늘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에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택시지 그게 렌터카입니까? 왜 호자 하자를 붙여가면서 왜 영업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호가 영업입니까? 앞으로 택시인들이 한 10명만 죽으면 이 법이 바뀔까요? 이 택시라는 게 진짜 맨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 신세를 갖다가 죽으라고 하는 건데 너무 실망했고요. 좀 처음에는 그럴듯하니 좀 가더니 너무 심하고 황당하고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애비고 뭐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게 콜택시를 부르는 거지 무슨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냐라는 게 택시기사들의 반발입니다. 택시가 조금 커지고 에코나 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4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신경자라 해가지고 이 앱 하나 발견해가지고 공짜로 먹으려는 이런 세대 가지고 온 겁니다. 택시 운전 40년 만에 이런 같은 자꾸 누차 얘기하지만 판사 본인도 타다를 타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국회엔 현재 렌터카의 경우 관광 목적 등의 경우에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오늘 법원 판결로 법안 추진 동력이나 명분이 상당 부분 소실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타다는 콜택시가 아닌 기사 딸린 렌터카라고 판결함에 따라 타다 합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와의 갈등의 골 역시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카카오의 대형 택시 벤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법원은 1심 법원은 타다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 검찰에 기소된 지 넉 달 만에 그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타다가 어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를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 회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을 하면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택시 벤티 뭐는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요, 지난해 12월에 자회사인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서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리는 타다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이제 운전자들이 택시 면허가 있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같고요.
벤티와 일반 택시회사의 다른 점은 벤티를 모는 개인 택시기사는 법인 소속과는 달리 네. 월급제가 아니라 네. 본인이 일한 만큼 벌고 수수료 10%를 회사에 내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카카오 측에서는 플랫폼과 벤티라는 브랜드를 제공을 하고요. 네. 택시기사들은 일하는 만큼 벌고 수수료 10%를 카카오에 지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벤티가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 뭘 했다는 건가요? 현재 타다의 총 네. 운행 차량은 1,400여 대인 반면에 네. 지난해 말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 벤티를 모는 기사의 숫자는 50여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벤티는 이달 초에 최근 5년 내 무사고인 서울 지역 개인 택시기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네. 설명회를 여는 등 택시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타다가 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2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네. 그리고 택시기사들의 반발이나 국회 렌터카는 관광 목적인 경우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네.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이 사업이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에 이제 택시 면허를 가진 택시 기사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들여서 네. 시장을 점유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뭐 판결도 그렇고 벤티도 그렇고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네요.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이번 판결로 네. 가장 큰 타결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택시 업계인데 네. 이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면허가 없어도 네.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승객 운송 사업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되어서 네. 경쟁력이 더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다 등의 등장으로 거래 가격이 크게 떨어진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에 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파업 등의 이제 극단적인 방식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택시, 네. 모빌리티 업계에서 추진해온 그 택시 제도 개편안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행 타다 운영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과 새로운 플랫폼의 사업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네. 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네. 여기에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뭐 이번 판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이런 거? 예, 먼저 이제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비싸더라도 타다를 호출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우버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여객법을 검토해서 그 범위 안에서 네. 혁신적인 차량 공유보다는 이제 낮은 수준의 플랫폼을 설계해서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 이들에게 그 공모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라고 네. 하면서 그 타대 관계자들에게 그 범법 고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죄를 선고한 직후에 택시 등 교통운수 사업자들과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 또는 출구 전략이라 여겨진다라는 소회를 재판부가 남겼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객의 선택과 만족을 위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업체들이 네.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서로 좀 같이 나누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 앞에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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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적인 한파와 눈보라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 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이른바 민생사법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거 문제로 세입자들, 무주택자들은 통곡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관심도 없고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도대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하는 게 없이 4년을 보내버렸습니다. 세입자들의 아픔과 고통 이것을 외면하면서 민생을 외치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권 보장 등 전월세 대란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관련해선 지난 2017년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환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개정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회생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법원에서 조정된 채무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입니다. 이들을 계속 빚의 굴레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빚을 갚고 털고 나가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이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위해서도. 오늘 같은 강추위에도 거리를 달려야 하는 택배 배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관련해선 생활물류 서비스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택배기사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인데 반년째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 잠들어 법사위 문턱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아침 7시 출근합니다. 그런데 평균 퇴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7시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시간,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이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처우도 개선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생사법 네 번째는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도모하며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중소상인과 배달, 서비스 노동자 보호, 무주택자, 채무자 등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민생사법 처리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날 말로는 총선 때 민생을 위한 세민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법들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분들께서 그런 국회라면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런 정당이라면 안 찍어라는 이런 낙천낙선된 결의까지 담아갖고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가운데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선거구 획정 격돌 속 민생법안을 챙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안을 고치고 만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늘 이런저런 기자회견이나 시위가 열리는 단골 장소입니다. 그런 국회 앞에서 오늘은 좀 특이한 시위라면 시위, 행사라면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행사 이름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기원제입니다. 기원제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헌관이야 모든 집사와 제의자는 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시오. 참석하신 분들도 허리 굽혀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홍동백서. 제사상에는 여러 과일과 다과들이 정성을 담아 가지런히 놓여 있고 상 앞에는 제주를 담을 제주잔이 놓여 있습니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복식을 갖춰 입은 제관들이 경건하게 술을 따라 올립니다. 헌관은 땅에 3번 지우고 빈잔을 좌집사에게 주고 좌집사는 잔을 받아 자리에 올리시오. 영하의 칼바람 부는 여의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전북 남원에서 올라온 남원 향교 유생과 남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입니다. 남원 옛 서남대부지에 건립이 예정돼 있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기 위해 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까지 올라온 겁니다. 어렵게 해서 정부가 결정해서 국공의과대학이 진행되는데 그 중요한 법률안이 국회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임시의회가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까지 통한다. 일심 통찰의 마음으로
현재 국회는 의학교육을 민간대학이 아닌 국가가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건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국회 방문과 토론회, 정책 토론회, 1인 시위, 각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 방문,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들만 건강에 쪼달리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보편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근무와 압박에 시달리다 숨진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나 이국종 교수 등의 사례에서 보듯 공공의료 부분의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공공의료대학 설립입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나서 의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엔 사립의대처럼 돈벌이가 되는 분야나 병원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에도 이번 마지막 20대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두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화살을 옛 자유한국당, 현 미래통합당에 돌립니다. 지금 내일 법안 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공의대 법은 아직은 법안 소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단체의 간사들이 이 법을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간사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호남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겨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원제 참가자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 문제가 아닌 국민 보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거듭 공공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비통하고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공의료대가 버젓이 남원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기원제를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상 사태를 보면서 이때야말로 우리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 공공의대법이 국회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범대책위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윤 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죠. 네, 지난 13일 부산지검의 이제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 윤 총장이 한 말입니다. 네. 수사는 소추, 이제 기소인데요. 복무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이제 검사의 일이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컴퓨터 앞에서 조서만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고, 그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판사가 심리했으면 판결을 선고해야 하니까 검찰도 수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기소를 해서
뭐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게 임 총장의 말이고요. 네. 직접 조사를 하고 두 눈으로 증거를 본 검사가 기소, 공판까지 맡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 추 장관 반응은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반응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전주지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서 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그 밑거름이다. 네.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요. 검찰개혁이 공수처 설치나 뭐 법률 개정, 뭐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또 뭐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인권보호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명심해달라고 하면서 뭐 본연의 역할을 행사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네. 뭐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다른 사건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도 강화했고 뭐 네. 이에 대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네. 윤 총장의 이 수소 기소 분리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해서도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는 걸 강조한 게 어떻게 보면 수사 기소 분리 추진 배경이랑 뭐 약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추미애 장관이 네. 이제 취임하고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네. 검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네. 뭐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뭐 수사를 직접 하고도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래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기소에 대한 욕심이나 네. 또는 뭐 오류, 독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 외에 다른 검사가 기소 네. 여부를 판단하게 또는 다른 기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자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근데 아직 추 장관이 정확하게 뭐 기소를 검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겠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 수사와 네. 기소의 네. 분리를 할 때에는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네.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한다든가 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검찰청 내부에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해보자 네. 또는 뭐 다른 청에서 기소 여부를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서 네.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립니다. 이게 뭐 듣다 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말은 둘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들이 네. 오고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추 장관의 발언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검사는 기소가 한다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네. 거기서 검사는 수사검사가 기소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 장관이 검사의 기소권을 뺏어오겠다고 한 게 아닌 이상 아직 그 형사소송법 네. 개정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의 네. 그 논리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충분한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있고요. 네. 또는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구속 기한이 얼마 안 남아 있는 경우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사청과 기소청의 판단이 다를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네. 있어서 일부 참작 들어볼 만한 주장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네. 해결을 하자고만 한다면 못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구속기간 관련된 문제에 네. 있어서는 뭐 기소청의 권한을 좀 약화시킨다든가 또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기구에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정한다든가 또는 뭐 네. 기소청의 의견을 더 존중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간 네. 적지 않게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한번 고쳐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네. 말도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볼 일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근데 뭐 장관이 하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 네, 법령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네. 얘기대로 검사가 기소한다는 조항을 바꿀 때입니다. 네. 그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추 장관의 지금 발언으로도 검사 이외에 다른 기관이 기소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외에 다만 수사청, 기소청 뭐 이런 네. 방식으로 판단의 주체를 달리해 보겠다는 것은 네. 법령 개정까지는 필요 없는 일이고 뭐 내부의 뭐 사무분장 규칙이라든가 또는 검찰 사건 사무 처리 규칙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뭐 수사랑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걸 법무부는 분리가 방점이 아니라 내부 통제가 방점이다라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바람직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뢰 문제 같습니다. 네. 검찰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권 경찰에 주고 기소권만 검찰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네.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이렇게 극렬하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보여지고요. 이렇게 민감한 측면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말 그대로 검찰청 내에 수사검사 따로 기소검사 따로 둔다면 한번 해봄직한 시도는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좀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뭐 절대 안 된다는 철학적이나 또는 뭐 어떤 법학적 근거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시도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기소한 검사, 네. 그다음에 수사한 검사. 문제가 뭐냐 하면 수사한 검사는 아까 얘기대로 기소하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 형사정법의 검사는 상당히 중립적인 지위나 국민 인권보호적인 지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를 해봤는데 꽤 이럴듯한 증거가 있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영장을 청구했다거나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또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뭐 기각되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한 사안이고 거기서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걸 좀 분리해서 수사는 여기까지 했으면 그 뒤에 기소 여부는 다른 청에서 판단하게 한다면 그런 욕심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기소에 따른 책임 문제 때문에라도 좀 더 신중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라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하든 해서 좀 검토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 입장을 아마 명시적으로 밝힐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짧은 첫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인사말을 한 건데 야당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소임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의 반대 속에 지난달 초 임명된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문정권 비리 은폐, 추미애, 즉각 사퇴하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들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추 장관이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추 장관의 걸음마다 사퇴하세요라는 통합당 의원들의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라고 응수하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연단에 서서 공정사회를 말하는 대목에선 그게 공정이야 공정이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는 가시돋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성의 주인공은 다혈질로 유명한 통합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애초 오전 10시로 예고했던 21일 전국검사장 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과 각 일선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애초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찬을 포함해 7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5시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오후 2시에 시작해 일과 시간 종료 때까지로 변경하고 이후 만찬을 하기로 바꾼 겁니다. 이는 일선과 소통하겠다는 추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검찰 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 이슈들을 보다 격의 없이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추 장관은 일선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 오찬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만찬이 낫겠다, 격의 없이 식사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회의 시간 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 하루 전인 20일쯤 회의 절차와 방식, 발표자를 종합적으로 정해 안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의 수사, 기소, 주체 분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합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추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 기소, 주체 분리를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기소, 주체 분리가 궁극적으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기소만 검찰이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끝나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추 장관 입장에선 검찰 내 적군과 아군, 피하의 구분이 명확히 식별될 것입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검찰 간부들은 추 장관에 반대하는 적,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분은 되겠지만 17년 만에 법무부 장관에 의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이 애초 그런 목적이 아닌 추 장관 말처럼 정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소집한 것이길,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허심탄회한 회의를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검에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찰 간부 감찰을 전담하는 감찰 3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비위 감찰을 전담하는 임시 조직인 대검 특별감찰단을 정규 조직으로 바꾼 뒤 이를 대검 감찰 3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감찰단은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김영준 전 부장검사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지난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비위 감찰을 위해 대검의 임시조직으로 신설됐습니다. 이후 3년 4개월 동안 계속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직제에 있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오는 3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감찰단은 감찰 3과로 전환되고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 2, 3과로 재편됩니다. 현재 감찰 1과는 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맡고 있고 감찰 2과는 사무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 비위를 전담하는 감찰 3과가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감찰 1, 2, 3과를 지휘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대검 다른 부장들과는 달리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공모로 임명되는데 지난 10월 임명된 현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감찰 3과장으로 가게 될 연수원 30기 허정수 특별감찰단장과 32기 전윤경 특감단 팀장은 모두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새로 보임된 검사들입니다. 특히 전윤경 팀장은 조국 전 장관이 꾸렸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현직 부장검사 출신으로 참여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대검 부장들이 싹 다 바뀌며 손발이 잘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은 다 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감찰 1, 2 과장을 포함해 대검 주요 중간 간부들을 교체해 윤 총장을 머쓱하게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들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찰부장과 감찰 1, 2, 3 과장이 모두 조국, 추미애, 전현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들로 꾸려졌고 특히 검찰 고위간부 감찰을 담당할 조직을 임시 직제에서 정규 직제로 편성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시쳇말로 이른바 빅픽처의 밑그림은 일단 그려진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보고 지시에 따라 관련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말로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크게 화를 내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후의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 사무 지시, 인사 관여 등의 권한이 있는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지난 3일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이 한 말입니다.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를 통해 검사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추 장관이 이번에는 장관의 최후의 감찰권이 있음을 실감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비위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감찰은 100번, 1000번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정권을 불편하게 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나 공소장 비공개나 수사, 기소, 주체 분리 등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찍어 누르려는 검사 길들이기로 보여지지 않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